안녕하십니까. 고려대 경영대학 이만우입니다. 오늘은 이 회계 기준을 가지고 유럽과 미국이 승강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 ESG도 이렇게 등장을 하니까 요거에 대한 주도권도 같이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좀 설명드리고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국의 입장, 이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럽과 미국이 회계 주도권 전쟁, 이거는 사실은 1600년부터 시작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 배경을 제가 쭉 설명드리고 이거에 대해서 한국은 어떻게 대처할 건가, 이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목차를 보면은 제가 회계 원리의 출범과 역사적 상황 1494년부터 올라가서 설명을 드리고, 영국 산업혁명과 미국의 독립, 요게 회계 기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선도한 회계 기준 제정해서 어떻게 지금까지 오고 있는가. 그 다음에 미국 회계 기준이 완전히 그 위기를 맞았는 것이 엘론 사태입니다. 그러니까 엘론 사태 내용은 뭐고, 그 다음에 국제회계 기준의 동향이 그 다음에 어떻게 바뀌었는가, 이런 설명을 드리고, 국제회계 기준 중심 회계 기준, 원칙 중심의 회계 기준, 요 IASB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처음에는 IASB를 전면 채택하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던 미국이 뭐 그걸 번복을 하고 지금 FASB 운용을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ESG가 개입을 해서 상당히 좀 혼란스러운 상태, 그걸 말씀드리고, ESG는 미국이 선창했는데 이거 IFRS가 적극적으로 껴안았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ESG를 포함해서 회계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유럽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걸 좀 설명드리고, 자, IFRS의 전면 채택국입니다. 우리나라는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이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회계에 대해서 뭐 체계적인 첫 저술은 1494년에 이탈리아에서 루카 파치올리가 저술한 산술, 기하, 비율 및 비례 총람입니다. 이게 뭐 수학책인데 600장 정도 되는데요. 그 27쪽이 회계 원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은 청구권이다. 기본적으로 그냥 항등식을, 수학자니까 항등식. 이게 모든 자산은 누가 달라 그럴 권리가 있다는 거죠. 그죠? 청구권하고 딱 일치한다. 이거 항등식이잖아요. 근데 청구권은 빚받을 사람과 주인으로 나눠진다. 이것도 뭐 항등식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 항등식을 계속 유지하게 돼서 어떤 회사가 초기 자산보다 자산이 늘어나면은 그거는 부채와 자본에서 또 늘어난 부분은 순이익이다. 그 순이익은 결국 자본가의 자본에 귀속된다. 이런 등식 관계, 이 등식 관계로서 회계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조가 지금도 똑같은, 지금의 회계에서도 적용될 그대로의 구조라는 겁니다. 참 이 루카 파치올리는 참 천재인데, 이게 왜 루카 파치올리가 이 수학책 하나다 이걸 썼을까? 근데 이제 데디케이션을 보면은, 이거 책 쓰고 나서 누구에게 바치면, 그 데디케이션에 있는 그 사람이 신부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님이 회계 원리를 아셔야 될 필요가 있었는가 봐요. 자, 그때 이 1400년대는 뭐 말틴 루터가 등장하는 것이 뭐 종교가 좀 타락하고 이런, 신부님들이 재산을 많이 모은 이런 상황. 신부님은 또 뭐 결혼도 안 하고 있게 또 패밀리적 배경이 그 재산을 관리해 줄 분이 없을 것 같으니까 뭐 종을 시켜서 이 어떤 재산을 관리하게 했겠죠. 근데 이게 종이 이게 제대로 했는지 굉장히 궁금할 거 아닙니까? 근데 또 뭐 가끔 고해성사를 들으니까 어떤 남 재산 관리해 주는 친구가 와서 돈 띠먹은 얘기도 할 거 아니에요. 굉장히 궁금하니까 이게 무슨 시스템으로 이거를 통제할 방법을 수학자 친구에게 묻지 않았는가, 이런 게 이제 그 논의되고 있는 배경입니다. 그래서 루카 파치올리는 이 등식을 이용해서 통제하는 기법으로 어떤 회계 원리를 저술했다고 봅니다. 자, 이런 루카 파치올리의 기록이 뭐 전 세계적으로 돌다가 제대로 정착된 것이 발견된 것이 암스테르담입니다. 그러니까 암스테르담에서 1602년에 동인도 회사가 설립됐습니다. 이거는
어, 그 아시아권으로 진입하기 위한 그런 회사입니다. 진출하기 위한. 그래서 1609년에는 이 동인도 회사를 중심으로 주식 거래를 중개하기 위한 증권거래소가 암스테르담에서 최초로 설립됐어요. 그래갖고 운영됐는데 1688년 이게 쭉 운영되고 있는 상태에서 영국의 명예혁명이 일어났죠. 그래서 의회가 왕을 축출하고 그 다음에 퇴임시키고 나서 네덜란드 집정관인 오라네 공을 그 영국 공주의 그 남편이었는데 자기 부인과 같이 공동왕으로 이렇게 영입했잖아요. 그래서 잉글랜드 윌리엄 3세로 즉위했습니다. 자, 이 양반은 증권거래소 운영의 전문가거든요. 그래서 잉글랜드의 그 모든 계약을 주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3세는 프로테스탄티즘, 캐톨릭이 아닌 신봉자한테만 왕위를 계승할 수 있다. 이걸 정착시켰고요. 그 다음에 국회를 존중해서 내각 책임제를 시행하고 왕은 군림하지만 통치하지 않는다. 이런 어떤 왕정 방향을 정했던 걸로 돼 있죠. 그래서 1694년에는 그 잉글랜드에도 은행도 생기고 거래소도 생겼습니다. 증권거래소가. 그런데 암스테르담의 증권거래소보다는 영국 증권거래소가 전 세계적으로 영향이 많았는 게 미국으로 영국이 진출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영국의 산업혁명과 미국의 독립을 이렇게 제가 좀 비교를 하겠습니다. 자, 영국의 어떤 명예혁명 이후에 옛날에는 농민층이 농노로 그냥 지주 밑에서 있었는데 좀 자유롭게 이동을 했고, 그 다음에 모직물 등 제조공업이 시작했고요. 영국에서 석탄 철이 막 나니까 그걸 걔는 광업도 하고 산업구조가 형성됐죠. 기업이 조금 설립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1780년에는 증기기관이 가동되고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기업을 경영하는 자본가도 등장하고 거기에 그 주로 가족 단위로 투입했지만은 주주도 형성이 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영국 산업혁명이 이제 독일 이런 데다가 전파해서 유럽의 이 구조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요거는 굉장히 회사가 폐쇄적으로 뭐 이렇게 주주가 작동하는, 그래서 자기 주주에게 주로 보고하는 그런 회계 시스템이 정착됐다고 봐야 됩니다. 자, 미국은 1607년도에 이제 영국에서 청교도가 막 탄압을 받으니까 네덜란드를 거쳐서 식민지 이제 북아메리카로 이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629년에 매사추세츠 식민지에서 건설이 됐고, 이제 뭐 메이플라워 뭐 이런 쪽 해서 이민자들이 많이 왔죠. 그런 가운데 영국이 식민지 정책을 뭐 강화해서 차에 마시는 차에도 막 세금을 많이 부과하고 그러니까 독립전쟁이 벌어졌습니다. 75년부터 80년까지 오랫동안에. 그래서 그러나 71년도에 이제 승리에 기반을 해서 대통령제 민주국가가 성립됐죠. 자, 이 대통령제 국가가 되니까 왕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업을 해서 막 개발 시대에 큰 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의 그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지위를 얻겠죠. 그러니까 유럽하고 상황이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철도 선박왕은 벤더빌트고, 그 다음에 스탠다드 오일로 록펠러가 또 부자가 되고, 철강은 카네기, 포드 자동차, 헨리 포드 이런 거상 기업이 출구했습니다. 근데 이 거상 기업들은 그러니까 80년 후반기, 1800년대 후반기에서 주로 많이 했는데, 이 자기 세대에서 재산을 모두 벤더빌트 대학, 카네기 재단, 록펠러 재단, 포드 재단 대부분을 기부했습니다. 그래서 경영권이 어떤 면에서 이렇게 전문 경영인에게 넘어갔죠. 그러니까 주주들이 많이 모이고 이렇게 해서 주식시장에 대중적, 민주적 주식시장이 형성됐습니다. 그게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빨리 된 거죠. 자,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주주들은 그 회사 재무제표도 중요하지만 다른 거 어디를 투자를 바꿀까 여러 회사의 재무제표를 비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어떤 회계가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걸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공개적이고 대중화됨으로 해서 회계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빨라졌다는 거죠. 그래서 1939년에 American Institute of Accountants, AISE, 그 미국 공인회계사의 옛날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1957년도부터는 CPA라는 제도가 확정됐고 그래서 AICPA로 이름을 바꿨죠. 그래서 AIA 시절에 어카운팅 리서치 블루튼이 제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 블루튼 중에 옛날 버전을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도서관에서 봤는데 아주 감동적입니다. 연결회계에 대한 기준서가 이때만 해도 정말로 정교하게 돼 있었습니다. 제가 거의 그걸 보느라고 도서관 문 닫는 시간까지 매일 가서 보기도 했습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연결이라는 거를 처음 논의됐던 게 일본에서 넘어온 게 얼마 안 되거든요. 제가 대학 들어가기 얼마 전인데 미국에 갔다 오신 교수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해요. 미국의 회계주의 다 바뀌었더라. 고급 회계라는 책이 있는데 어드밴스드 어카운팅이라고 거기는 다 연결 회계만 얘기했더라. 이제 앞으로 그게 회계학 장급도 그게 아니라 미국에 이제 회계 원리, 중급 회계, 고급 회계 이렇게 교과목을 바꾸면서 고급 회계는 연결을 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놀라운 사건이 아니라 미국에서는 옛날부터 어드밴스드 어카운팅을 논의를 했었었죠. 그러니까 연결 부분을 논의한 겁니다. 자, 그래서 AI CPA가 1959년부터는 ARB를 좀 이렇게 상설화시키는 APB로 만들고 APB 오피니언을 계속 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공인회계사회가 이게 중도가 주식이 돼서 회계 기준을 만드니까 대형 회계법인의 영향을 너무 받습니다. 대형 회계법인은 또 클라이언트를 대표하거든요. 그러니까 회계 기준이 클라이언트, 큰 대규모 회사의 입맛에 맞게 너무 왔다 갔다 한다. 이게 좀 공공적인 기구가 있어야 된다. 이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973년에 민간기구인 FASB가 설치됐습니다. 근데 우연히 그 해에 런던에서 유럽 학자들이 몇 명 모여서 IASC, 그 당시에, 그러니까 IASC라는 거를 구성했습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IASB의 모체가 됐죠. IASC를 설립을 했는데 73년입니다, 우연히. 그래서 저는 이제 대학에서 강의할 때 제가 고려대학교에 73학번이니까 제가 고려대학교 입학한 걸 기념을 해서 이 두 개가 기구로 만들었다 이렇게 조크를 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 연도 같은 걸 애우기 좋죠. 제 학번하고 따지면 금방 애워지니까요. 자, 이렇게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IASBC는 IASB로 2000년에 명칭 개명을 하면서 그 다음에 IFRS를 계속 발행하기 시작해서 우리가 지금 IFRS의 시대가 된 겁니다. 자, 그런데 미국이 열심히 FASB가 기준을 만들어서 잘 하다가 엔론 사태를 만났습니다. 이 엔론 사태가 미국 회계의 큰 위기였는데요. 2001년 10월에 이제 엔론이 우리 6억 달러 회계 부정했어요 하고 손들고 자수하고 12월에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자, 이게 간단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미국 회계 기준 규칙 기준으로 해서 질문을 하면 답을 다 줬어요. 그래서 연결 재무제표가 주재무제표인데 이런 회사는 연결 대상에 넣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떡 던졌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회사, 주식회사가 아닌데요. 그럼 주식회사는 자본금에 따라서 자기 지배회사 지분과 외부, 그 당시엔 소수주주라는데 마이너리티 인터레스트, 소수지분을 이렇게 나누어서 재무제표를 만들면 되는데 주식회사가 아니면은 이게 이 자본금을 저렇게 나눌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으니까 주식회사가 아닌 거는 연결해서 제외시키고 지분법으로 그냥 더해서 회계자 재무제표를 이렇게 대답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SPE 특별목적기구 이런 것이
여기에 해당됐거든요. 그러니까 연결 대상이 되면은 한 해의 연결 대상에 빠졌다가 그다음에 다시 들어오면은 과거를 소급해서 다시 비교 점집을 다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요거는 연결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SPE가 주로 유전 개발하는 해외 자회사였거든요. 유전 개발 자회사인데 이게 중에서 막 부실해서 이익이 안 남는 놈은 연말에 살짝 팔아요. 다른 회사에. 그때 살짝 그다음에 사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손실을 쏘겠다는 거죠. 그 이익은 어떻게 냈냐? 그 SPE 중에서 석유가 잘 나와서 가격이 많이 오른 거는 처분 이익을 내서 이익을 잔뜩 내기 시작. 그래서 회계를 계속 조작을 했는데 이 앨런의 그 대표이사가 스킬링입니다. 하버드에서 MBA 했는데 회계를 굉장히 잘하는. 그 스킬링은 자기가 이 회계 수치를 직접 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왜냐하면 다른 이사들은 회계를 잘 모르는 이사를 갖다 놨어요. 그럼 감사위원회도 있고 사회이사가. 사회이사의 아주 유명한 분을 초청했죠. 회계학회, 미국 회계학회 회장을 한 스탠포드 대학 학장을 초대했어요. 자, 그분이 회계학의 전공이 뭐냐면 관리회계입니다. 회계학자 중에 일부는 수학, 경제학 이런 배경을 가지고 어떤 수학적 모델로 회계를 설명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 붕괴나 뭐 회계 이런 거 안 했거든. 그런데 회계학 교수는 다 회계가 안다는 이 편견이 있을 때 그분을 감사위원장을 했다고 한 거죠. 그분도 나중에 기소가 됐는데 그분은 뭐 어쨌든 간에 빠져나왔는데 자기가 받은 보상을 바로 직전에 처분했는데 그 사람 회계 하나도 모른다는 걸로 해서 익스큐스가 된 걸로 참 그런 식으로 어떻게 스킬링이 아주 기술을 발휘했죠. 이름도 스킬링. 아주 그래갖고 이거를 앨런 회계 부정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했냐면은 마케팅 중력이 이렇게 보니까 좀 이상해서 신고를 해서 이게 지금 내부 신고로 이게 이제 붙잡힌 이런 사건입니다. 자, 근데 외부 감사인은 아더 앤더슨이 수년간 했는데 이거 어떻게 눈 감아줬냐? 거액의 비감사 서비스를 용역을 제공해서 막 돈을 많이 벌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외부 감사인이 이것 도대체 앤론 때문에 회사가 운영된다고 보고 이게 독립성이 하나도 없은 거죠. 그래서 아더 앤더슨도 초기에 그냥 잡히자마자 파산해갖고 막 해산해서 없어져 버린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외부 감사의 규칙 중심 회계에 대한 불신이 생긴 거야. 이거 일일이 답안이 안 되겠다. 그런데 마침 또 IFRS가 다른 방식으로 회계 기준을 하고 있다는 게 알려진 거죠. 자, 그래서 뭐 앨런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샤벤시 옥슬리법을 만들었고 여기에 이제 기업 회계 감독이 있어요. 우리가 PCAOB라고 하는 기구를 만들어서 아주 뭐 감사인의 독립성, 기업 책임, 재무 공시 이런 것에 대한 처벌 중심으로 그다음에 또 주식에 대해서 회계 왜 문제를 얘기하는 애널리스트 분석가들이 이해 상충을 못하도록 이런 규제가 많이 도입됐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규칙 중심은 일일이 다 받아버리면 문제 생겼다. 우리는 그렇게 안 한다. 우리는 이렇게 하라고 원칙만 얘기한다는 IASB가 각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저기는 문제가 없네. 자, 그런데 규칙을 일일이 열고 안 하고 원칙만 얘기하니까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보듯이 참 중구난방에 막 해석이 해서 또 나중에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알고 했더니 감독 당국이 안 된다고 막 처벌하고 이런 문제가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뭐 원칙 중심은 참 나이스하고 좋지만은 그래서 이게 원칙 중심 회계가 상당히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는 그런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초기에는 각광을 받았어요. 미국도 이제 ISB가 뭐 원칙 중심으로 한다니까 우리도 일일이 미국 기준과에 대비를 해보고 조화를 한 다음에 수용하겠다고 했고 초기에는 밝혔습니다. 일본은 미국이 전면 채택하면 우리 그 다음에 할래요. 이런 입장 참 뭐 이상한 입장을 표명했었죠. 자, 그런데 2006년에 우리나라는 미리 금융위원회가 2010년부터 전면 도입한 로드맵하고 2011년에 전면 도입했는데 2009년부터 할 수 있다. 아주 뭐 세계적으로 깃발을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가 깃발을 들고 나니까 김 빠지게 2012년에 미국이 전면 채택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혔어요.
그러니까 일본, 중국, 인도 하나도 채택 안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또 전면 채택국인 캐나다는 뭐 저 퀘벡 이런 데는 뭐 프랑스권이고 이렇게 해서 유럽하고 너무 가깝거든요. 그래서 IFRS 전면 채택국이 했는데 그것도 살짝 빠지고 IFRS하고 미국 기준 동시 채용국으로 바뀌었어요. 슬쩍. 그래서 채용 주체가 제가 작년 뭐 초에 뭘 쓰려고 봤더니 145개 주리스딕션이었는데 140개로 줄었어요. 이게 주리스딕션이 채택 주체는 국가가 아닙니다. 이게 뭐 예를 들면은 한 나라에서 여러 개 주리스딕션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EU도 주리스딕션으로 하나 들어가 있어요. EU에 소속된 각 나라 다 들어갔는데 그 주리스딕션 또 있거든요. 근데 뭐 조그만 도시가 하나가 또 독립됐으면 걔도 주리스딕션이에요. 그러니까 유럽과 아프리카 중심으로 140개 주리스딕션은 줄어든 이런 참 상황이 지금 되겠습니다. 자, 근데 미국은 이제 FASB가 2012년에 안 하겠다고 얘기하고는 그 다음에 더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그 IFRS의 하모니제이션하고 콜라보레이션에서 머지한다라고 돼 있다가 이제 요거만 강조해요. 조화를 하고 우리가 콜라보레이션을 주장한다. 근데 얼마나 강도 있게 하는 건지 자기네 마음에 있죠. 그리고 FASB는 홈페이지부터 엄청 강조를 합니다. 뭐냐면은 우리는 인디펜던트하고 파브릭 섹터가 아니라 프라이빗 섹터다. 그다음 나포 프로핏 오가니제이션이다. 우리는 비영리다. 아주 공정하게 한다.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FASB가 갭을 계속 재정 개정하고 있죠. 설립 당시부터 7인의 상근제기원 아주 고액을 줍니다. 전문가입니다. 뭐 유명한 뭐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회계학 교수도 다 저걸 한 번씩 거쳤는데 5년 임기고 10년까지 재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아주 이름이 알려진 전문가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뭐 다시 얘기할 게 있지만 IASB 의원 명단을 이렇게 들보고 제가 이 사람 회계적으로 뭐 있었고 내가 안다는 사람을 하나도 발견할 수 없었어요. 한국 사람 한 사람 지난번 인기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FASB하고 IASB의 의원의 퀄리티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는 걱정을 하게끔 만들었습니다. 자, 미국 주식시장에서는 상장사 간의 비교 가능성이 엄청 강요되기 때문에 모든 것을 규칙 중심으로 그때그때 클리어하게 얘기 안 해놓으면은 원칙이라 그래서 회사별로 뭐 차이가 나게 하면 이 비교 가능성이 아주 파괴되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주식시장의 니드에 따라서 비교 가능성이 높은 규칙을 중심으로 끌어가지 않을 수가 없게 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이제 ESG라고 뛰어나와서 지금 굉장히 전 세계를 흔들고 있는데 이걸 처음에 이제 앞에 섰던 게 레리 핑크 블랙록 회장이거든요. 이 사람은 뭐 앞으로 뭐 ESG 세대가 된다. 자기는 ESG 안 하는 회사에 투자 안 하겠다. 뭐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자기가 투자. 자, 그런데 그때 이 얘기를 할 때부터 미국 법조계에서는 어떠냐면 피디셔리 듀리는 어떻게 하냐. 충실의 의무. 이사가 이익 더 날 수 있는 방법을 있는데 예를 들면 투자회사 이사가 ESG를 고려해서 더 낮은 거를 투자했을 때 생기는 차액 그걸 주주에게 어떻게 책임질 건가 이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갑작스레 블랙록의 레리 핑크가 그걸 강조해. 근데 뭐 한국도 과대할 정도로 이게 보도가 되거든요. 조선일보가 2면을 할애해가지고 ESG에 대한 역풍 보도를 하고 있고 뭐 제가 매일 보고 있는 기사에 ESG 미국에서 완전히 왕따가 되고 있는 것처럼 뭐 그렇게 심한 수준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해서 받아들여야 될 사항입니다. 자, 그런데 이 ESG를 강력하게 끌어안은 기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계 기준으로서는 미국을 자기네 멤버로 데리고 올 방법이 없다. 그다음 아시아권도 다 전면 채택 안 하겠다. 그러면 방법을 하나를 찾고 있는데 ESG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IFRS의 홈페이지에 들어보면 놀랍게 돼 있습니다. About Us 되었고 자기네들은 IFRS 어카운팅과 IFRS 서스테이너빌리티 이게 ESG거든요. 이거 두 개를 같은 보고 기준을 만드는 기구다. 야, 이렇게 얘기해 버렸습니다. 이게 뭐 어카운팅 서스테이너빌리티하고 똑같은 그룹이 되는데 이거는 뭐
어카운이 훨씬 복잡하고 할 일이 많죠. 우리가 이걸 목표로 예를 봤는데 저걸 이렇게 대등하게 홈페이지에 병렬을 시켰거든요. 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하겠다 그러는데 뭐 여태까지 기준이 하나도 없으니까 미국에서 오랫동안 그 기준을 만들고 있던 SASB 기준을 그냥 확 받아들이고 SASB를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SASB는 뭐 살판 났죠. 그래갖고 SASB 홈페이지 어떻게 되냐면 SASB 스탠다드 미국 기구인데요. 미국의 이것도 사적 기구입니다. 이게 뭐냐면 now part of IFRS Foundation, 우리 IFRS 재단의 한 부분이다. 이게 미국 기준이 그냥 저기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더 심합니다. Pathway to ISSB, 그러니까 국제 서스테이너빌리티 기준을 IFRS가 만들겠다는 것에 자기가 가이드를 제공하는 길이다. 그렇게 써놨죠. 이 홈페이지를 보고 있으면 IFRS가 이 홈페이지를 보고 가만히 있는 거가 우스워요. 제가 이 홈페이지 타이틀 두 개 보고. 그래서 ISSB는 또 뭐라고 이 난국에 주장하냐면 SASB 공시지표가 다 있고 자기는 없잖아요. 근데 앞으로 20%는 개정하겠다, 기준. 근데 ESG는 이 기후 기준이 다 아니거든요. 기후 기준이. 기후 기준 중에서 20% 바꾸겠다고. 그 외에 생물 다양성, 인권, 노동 이런 건데 이거는 SASB 기준을 그대로 사용하세요. 이렇게. 참 그러면서 IFRS가 앞으로는 서스테이너빌리티를 중심으로 하겠다고 하고 그다음에 그 서스테이너빌리티 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우리는 전면 채택국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참 걱정이 많죠. 지금 유럽 국가 중심의 IFRS이기 때문에 한국 경제 상황과 적합치 않은 문제점이 계속 발생되고 있다. 참 걱정. 뭐 해결하는 모든 사람이 고생을 하죠. 아파트 공사 이건 뭐 IFRS를 설득하냐 엄청 높고 조선업의 선수금에 대해서 파생 강분이 한국만 있는 거래 전 세계적으로. 뭐 외화 환산 이런 것도 유럽도 유로화로 쓰고 뭐 미국 다른 강대국이 하나도 고민 안 하는 걸 우리는 죽을 지경으로 고민해야 되고. 지금 이제 IFRS 17 보험회계 문제. 이 보험 산업이라는 거는 전 세계마다 자기 나라의 환경에 따라 다른데 유럽은 공통적인 회사가 다 유럽 내 자회사 다 지점이 자기네끼리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이 보험회사 운영이 보험 대리인이 이렇게 모금하는 것부터 해서 또 예금 받는 것에서 보험회사가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서 예금자가 보호되고 엄청나게 지난번에 우리 그 금융위기 때도 엄청나게 물어줬거든요. 보험사들 망한 보험사에. 이런 정황인데 유럽식 보험회계를 받아들여 갖고 얼마나 고생하고 했는데 지금 가이드라인이 뭐 해서 보험회사 회계 뭐 니네가 조작해서 배당 많이 낸다 이익 많이 낸다 막 매일 감시하겠다고 금감원에서 계속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험회계는 그 나라 사정을 반영한 회계가 계속 됐어야 되는데 이런 뭐 복잡스러운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적은 비율로 연결이 돼서 혼란스러운 연결재무제표를 주재무제표로 하는 여기에 대한 우리나라 또 대책도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제일 자존심 상하는 문제들. 전면 채택을 하지 않는 일본과 중국은 IASB 위원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직을 뭐 지난번에 하고 이제 중단되고 없거든요. 그런데 그 회원국을 별로 이렇게 보면 전면 채택국이 아닌 나라가 한 절반쯤 위원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건 뭐 지네 나라는 직접 당사자가 다른 방법 할 수 있는 나라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게 참 전면 채택국으로서 한국의 입장이 아주 난처합니다. 보험회사 17번 같은 경우는 특히 앞으로도 문제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뭐 IFRS가 ISSB 위원으로서는 한국인을 하나 배정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놀라운 건 전면 채택국이 아닌 중국은 위원이 2명입니다. 그 다음에 중국 사람 하나가 부위원장입니다. 이게
어떤 면하면 인구 비례에서 세계적인 이런 어떤 그 어떤 관리, 자기네들의 지속성을 위한 관리가 아닌가 하는 걱정도 되고 좀 그렇습니다. 자, 결국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는 전면 채택. 자, 이걸 지금 전면 채택해서 놓칠 수도 없을 때 우리 너무 다 바꿔 놔 가지고 지금 돈도 많이 들고 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또 이 전면 채택국으로서의 신뢰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 사정이 특별한 거는 우리가 IFRS 때 요구해야 됩니다, 한국 사정을. 그래서 지난 9월에 우리 그 금융감독원장이 뭐 사상 최초로 공인회계사인 금융감독원장입니다. 검찰 출신이긴 하지만은. 근데 IASB 본부에 방문해서 IASB 위원장과 부위원장한테 한국 입장을 설명했다. 나는 그 설명할 때 회계 용어도 얘기해서 오히려 위원장, 부위원장보다 제가 지금 알고 있는 위원장, 부위원장보다 회계적 전문성은 더 있어요. 그러니까 더 있는, 그래서 고위급으로 가서 지금 우리가 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저게 교섭에 나서는 사람들 회계 전문성을 좀 더 확보하고 외국어 능력을 좀 더 확보해 가지고 좀 더 전문성 있게 대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뭐 금융위원회가 이 관할을 하지만은 자기네 직급에 따라서 뭐 직급 이후에서 갈 것이 아니라 아주 실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험 문제가 심각하면 보험 전문가로서, 회계 전문가로서 그 소통이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내세워서 어떤 면에서 한국 입장을 철저히 설명하고 우리가 불리해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회계는 상당히 중요한 과제인데 이 IFRS의 전면 채택국으로서 우리가 어떤 전략을 택해야 되겠는가, 국민 모두가 한번 많이 생각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